1418년 10월 27일 한양 경복궁.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그 시각, 궁궐 한켠에서 한 왕자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종대왕과 소원왕후의 셋째 아들, 훗날 안평대군이라 불릴 이용의 탄생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왕자로 태어났지만 역사는 그를 왕위와는 다른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붓을 들면 세상을 꿰뚫는 듯한 필치를 남겼고 산수를 바라보면 마음속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35년이라는 길지 않은 생애 동안 문학, 그림, 서예에서 모두 빼어난 재능을 보여 조선 전기의 문화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예술가였습니다. 세종은 특히 이 아들을 아꼈습니다. 안평대군이 성장하여 인왕산 기슭에 별서를 꾸미자 세종은 친히 그 집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비해당. 게으르지 말라는 뜻이 담긴 당호였습니다. 예술적 재능에 깊이 빠져들던 아들을 향한 아버지 세종의 조용한 당부이자 한편으로는 그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임금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평대군의 삶은 찬란함과 비극이 공존했습니다. 예술로 가장 빛나던 인물은 결국 권력투쟁이라는 더 큰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휘말려 사라지고 맙니다. 조선시대가 낳은 가장 눈부신 예술가이자 가장 비극적인 왕자. 지금부터 그의 짧고도 강렬한 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평대군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무예나 병법보다 북과목 그리고 종이를 더 사랑했습니다. 시와 글씨, 그림에 모두 뛰어나 사람들은 그를 삼절이라 불렀습니다. 세 가지 분야 모두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그의 서예는 당대 최고로 평가받았습니다. 안평대군은 중국의 고서화를 열정적으로 수집했는데 원나라의 대가, 조맹부와 송나라의 문장가 소식, 즉 소동파 같은 중국 문인들의 서예를 수집하여 밤낮으로 연마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명작 하나하나를 베끼고 또 베끼며 그 속에 담긴 필법의 비밀을 터득해갔습니다. 그의 노력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도 이미 사라져가던 조맹부체를 가장 완벽하게 구사하는 명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실력은 국경을 넘어 인정받았습니다. 명나라 황제조차 안평대군의 글씨를 보고 깊이 감탄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에 오면 공식 업무보다 먼저 안평대군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안평대군에게 글씨를 써달라고 간청했고 그의 글씨 한 점을 얻으면 갑오로 삼았습니다. 중국의 선비들이 조선 왕자의 글씨를 보물처럼 여긴 것입니다. 1453년 명나라 사신 예겸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는 안평대군의 명성을 잘 보여줍니다. 예겸은 신숙주가 들고 있던 책의 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표지에는 범홍이라는 두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예겸의 눈이 순간 빛났습니다. 이 필법이 아주 신묘한데 누가 쓴 것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신숙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안평대군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강이하니 쓴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안평대군의 글씨임이 밝혀지자 예겸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신이었던 최항은 안평대군의 서예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가 자연미를 방불케 하니 불세출의 사람이다. 중국의 선비들도 그의 글씨 한 장만 얻어도 갑오로 삼았다. 불세출, 즉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없는 인물이라는 극찬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시를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그의 시는 섬세한 감수성과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자로서의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고독과 번민 예술가로서의 열정과 동경이 시행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비해당에서 당대 최고의 문인들과 함께 시회를 열었습니다. 신숙주, 성산문, 서거정 같은 집현전의 소장학자들이 모여 서로의 시를 논하고 품평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오원절구와 칠원율시로 비해당 48형을 지었습니다. 48수의 연작시는 안평대군의 거처와 정원을 주제로 한 것으로 각각의 시가 하나의 풍경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회화 방면에서 안평대군은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뛰어난 감시관을 가진 수집가이자 후원자였습니다. 그는 중국 작가 35명의 작품 222점을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 소장품으로는 경이적인 규모였습니다. 특히 안평대군이 총애한 조선의 화가가 안견이었습니다.
안견은 당대 최고의 화가였지만 안평대군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안견의 가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장한 중국 전통화단 대가들의 그림을 안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송나라 곽희의 산수와 원나라 예찬의 매화도 조명부의 인물화. 안견은 이 명작들을 통해 중국 회화의 정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의 거처인 비해당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조선 최고의 문화 살롱이었습니다. 인왕산 기슭에 자리한 비해당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서가에는 귀한 서적들이 가득했으며 벽에는 명작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에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비해당에서는 시회가 열렸고 서화 품평회가 열렸으며 학문적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안평대군은 예술가적 기질뿐만 아니라 호탕하고 인간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격식을 차리기보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신분이 낮은 화가나 장인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렸고 그들의 재능을 존중했습니다. 이러한 성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평대군을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아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술적 재능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자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안평대군에게 비해당이라는 당호를 지어주었습니다.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안평대군의 뛰어난 재능과 화려한 인맥은 그를 조선 문화계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위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너무 눈에 띄는 존재는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이것이 훗날 비극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평대군은 단순히 예술을 향유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수집가였습니다. 그가 수집한 중국 작가 35명의 작품은 무려 222점에 달했습니다. 좋은 작품은 후한값을 들여 구입했다며 자신의 수집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조선의 화가들에게도 관대한 후원자였습니다. 특히 안견을 총애하여 자신이 소장한 중국 전통화단 대가들의 그림을 안견에게 보여주며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조선 회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일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의 비해당에는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숙주, 성산문, 이계, 김수온, 이열로, 서거정, 이승윤, 임원준 등 집현전의 소장학자들이 그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함께 오원이나 칠원절구와 유시로 비해당 48형을 지었습니다. 1447년 4월 20일 안평대군은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복숭아꽃이 만발한 이상향 도원을 논이뤘습니다. 깨어난 안평대군은 즉시 화가 안견을 불러 자신이 꾼 꿈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안견은 단 3일 만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회화사의 걸작 몽유도원도입니다. 그림에 깊이 감동한 안평대군은 두 편의 글을 썼고 당대 최고의 문인 21명이 찬시를 지었습니다. 정인지, 김종서, 박연하연, 최양, 박백년, 성산문, 신숙주, 서거정 등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인재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총 23편의 시문이 유목으로 남겨졌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한 당대 지식인 네트워크의 결정체였고 조선 초기 문화예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기념비적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인맥은 훗날 안평대군에게 화근이 되고 맙니다. 몽유도원도의 발문은 현재 일본 델리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안평대군의 해서체로 쓰인 이 발문은 그의 서예 실력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안평대군의 삶은 예술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었고 권력의 핵심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1452년 문종마저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이 즉위한 후 안평대군은 종친과 문사를 바탕으로 힘있는 종친으로 부상했습니다. 수양대군, 김종서와 황보인 등 고명 대신들과 함께 삼각구도를 이루었습니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을 견제하기 위해 안평대군을 끌어들였고 안평대군은 다수파의 한 축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안평대군 개인의 정치적 야심이 컸는지는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안평대군이 왕위를 탐내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이미 예술과 학문으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무난하게 종친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되면 오히려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처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452년과 1453년은 안평대군에게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문종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이우량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1453년 4월 23일 아내 정씨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평대군은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에조차 참석하지 않아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상심한 안평대군은 불교 사찰을 찾아다니며 공덕을 드리곤 했는데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불사에 지극히 정성을 들이고 지극히 부지런하였으나 세종대왕과 소원왕후와 문종대행왕이 서로 잇따라 승하하시고 아들 우량도 또 따라서 죽고 이제 또 아내도 죽으니 비로소 불사가 사람들에게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깊은 상실감과 허무함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권람 한 명의 등과 함께 김종서, 황보인 등 고명 대신들을 제거했습니다. 정변의 명분은 김종서 등이 안평대군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모반을 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안평대군이 역모를 꾀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복동생 계양군 이증에 무고가 있었지만 이는 수양대군이 안평대군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이었을 뿐입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교동도로 이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7일 사약을 받고 35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시대의 문화를 이끌던 천재 예술가의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안평대군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문인과 예술가들도 화를 입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꼈던 화가 안경마저 사태가 위급해지자 용매묵이라는 비싼 먹을 훔치려다 들켰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안평대군을 떠났습니다. 대군을 볼 낯이 없다며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고 이 덕분에 계유정난 이후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평대군의 비극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안평대군이 수집한 고소화와 그의 서의 작품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한 시대의 문화유산이 정치적 복수로 사라진 것입니다. 안평대군의 가족들도 참혹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장남 의춘군 이우직과 그의 아들은 처형당했습니다. 의춘군의 부인 남오대는 좌의정 남지의 딸이자 영의정 남지의 증손녀였지만 세종대왕의 손자며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신 권람의 노비가 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의 양어머니였던 성령대군의 부인 사만국대 부인 성씨도 연루되어 패출되고 경주로 유배되었습니다. 몇 년 후 기양에서는 풀려났으나 본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조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남편과 함께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평대군 자신은 영조 23년인 1747년 죽은 지 약 300년이 지나서야 복권되어 장소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생전에 시서화에 능통했던 안평대군이 남긴 작품은 안타깝게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조가 불태운 탓도 있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잦은 전란도 한몫했습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문이나 글씨 교본, 일본에 있는 몽유도원도의 발문, 그리고 소원하개첩이라는 작품뿐입니다. 소원하개첩은 당나라 시인 이상은의 봉시를 필사한 작품입니다. 가로 16.5cm, 세로 26.5cm의 작은 크기로 56자의 단순한 글이지만 국내에 남아있는 안평대군의 유일한 진필로 확인되어 1987년 국보 제23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작품은 2001년 도난당했고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경찰은 수사했지만 범인은 물론 소원하개첩의 행방도 찾지 못했습니다. 2010년 소원하개첩을 인터폴에 국제 수배했지만 오늘날까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신숙주는 자신의 문집에 안평대군이 수집했던 고소화의 목록을 남겼습니다. 비록 작품은 사라졌지만 이 덕분에 안평대군이 어떤 작품들을 모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돌아서버린 신숙주였지만 이 기록만큼은 안평대군의 예술적 업적을 증언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는 그가 죽은 후에도 천고의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이항복이 안평대군의 책을 베껴 인쇄본으로 재출간하자 사대부들이 앞다투어 달려왔습니다. 윤근수는 안평대군의 글씨 한 조각이라도 얻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진귀한 보배로 여긴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안평대군의 옛 집터에서 우연히 발굴된 벼루마저 보물 대우를 받았습니다. 윤군수는 벼루의 소유주를 두고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고 부러워하면서 갑오로 삼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남겼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북경을 방문하면 중국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네 나라에 제일 가는 사람이 있는데 뭐 때문에 멀리까지 와서 글씨를 사려 합니까? 안평대군의 명성은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조선시대 고전소설 운영전에도 등장합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수성궁의 주인이 바로 안평대군입니다. 소설 속 안평대군은 궁녀 운영을 비롯한 여러 궁녀들에게 시문과 각종 재주를 가르치는 개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늘이 어찌 남자에게만 재주를 내렸겠냐며 평등적인 생각을 가진 인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운영과 김진사의 연애를 금지하여 결과적으로 둘 모두를 죽게 만드는 엄격한 주군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소설은 안평대군을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며 온갖 명사들과 자유롭게 버타는 세련된 왕자로 그립니다. 예술가적 기질이 있던 안평대군이 아니라면 소화하기 어려운 이미지입니다. 안평대군의 가족사도 비극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부인 정씨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장남 의충군 이우직은 1454년에 처형당했습니다. 차남 덕양군 이우량은 1452년 아버지보다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충군의 아들 이운생은 계유정난 이후 평안도 태천으로 응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숙종 이후 사후 복권이 이루어졌지만 1930년대까지 약 230년간 안평대군의 자손임을 숨기고 살았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부족합니다. 결국 영조의 명으로 금성대군의 10대 손인 이역수가 안평대군의 장남 의충군의 봉사손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이 죽고 약 200여 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같은 계유정난에서 반대편에 섰던 금성대군은 그 후손이 현재까지 남아 금성대군파를 형성했습니다. 금성대군의 아들들은 세조가 죽이지 않고 관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평대군은 손녀 한 명을 제외하고 아들들까지 주멸되어 직계 후손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안평대군의 삶은 많은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보다 예술을 사랑했지만 권력 투쟁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명나라 황제도 감탄한 명필이었지만 그의 작품은 대부분 불태워졌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재들과 교류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계유정난의 명분은 김종서 등이 안평대군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모반을 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안평대군에게 그런 야심이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 신하들도 안평대군을 옹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문종이 어린 단종을 지켜달라며 고명 대신으로 임명했기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단종이 왕위에 있고 자신들이 단종을 지켜야 권력과 권위가 유지되는 공생관계였습니다. 굳이 단종을 폐위시키는 명분도 없는 역모를 저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인인 안평대군이 왕이 되면 친정을 할 수 있어 신하들에게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안평대군은 형 수양대군의 앞길에 방해가 되어 제거된 것이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탁월함과 인간적 매력,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인재들의 존재가 오히려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안평대군의 몽유도원도는 단순한 그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세종 후반기 정치적 경향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왕자가 공무를 맡아보고 젊은 학사들과 시회를 열던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왕자 신분과 자신의 역량으로 집현전부터 당상관까지 어우를 수 있는 당대의 문화적 아이콘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언제든 정치적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몽유도원도는 문화사나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거기 실린 이름들의 면면을 보면 엄청난 정치적 인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인지, 김종서, 신숙주, 성산문, 박백년, 서거정 등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런 안평대군을 수양대군이 질투하고 두려워해 제거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형인 수양대군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일을 맡았지만 안평대군과 같은 문화적 인맥을 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걸람 한 명의 같은 인물들이나 무례배들과 어울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관덕정에는 한때 안평대군이 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에 타 사라지고 이후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사내가 쓴 현판이 남아 전합니다.
이 일화는 안평대군의 명성이 조선 전역에 퍼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멀리 제주도까지 그의 글씨가 전해졌고 그것이 귀중히 여겨졌다는 사실은 당대 안평대군의 위상을 짐작하게 합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 안평대군은 여러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재조명되었습니다. 1998년 KBS 드라마 왕과 비에서는 야심찬 악역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약을 원샷하고 나서 맛이 좋구나. 한 그릇 더 가져와 봐라라며 패기를 부리다 죽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는 좀 더 중립적으로 2013년 영화 관상에서는 예술을 사랑하는 평화로운 왕자로 그려졌습니다. 영화 속에서 문종은 안평대군을 벌레를 봐도 죽이지 않고 그걸 그리고 있는 녀석이라며 동생을 생각하는 형의 흐뭇한 표정을 짓습니다. 2009년 영화 인사동 스캔들에서는 안평대군과 안견의 관계가 다뤄졌고 2021년 SBS 드라마 홍천기에서는 가상의 국가 배경에서 양명대군으로 이름을 바꿔 등장했습니다. 배우 공명이 연기한 양명대군은 예술을 사랑하는 왕자로 그려졌습니다. 안평대군이 꾼 도원의 꿈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본 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권력투쟁과 정치적 음모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의 무의식적 열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술가로서 살고 싶었지만 왕자로 태어난 숙명 평화를 원했지만 권력의 중심에 서야 했던 운명. 안평대군의 삶은 이러한 모순 속에서 펼쳐졌고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예술적 유산은 6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비록 대부분의 작품이 사라졌지만 일본에 남아있는 몽유도원도의 발문과 각종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그의 뛰어난 재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평대군의 생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과 예술, 정치와 문화, 운명과 선택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한 시대를 빛낸 천재가 어떻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조선의 천재 예술가 안평대군. 그는 비록 35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시대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의 꿈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가 꿈꾼 아름다운 세계는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